저는 외교관이 돼서 한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대사관에서 일하는 꿈입니다. 유럽 전역이 지금 전대미문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한국어 학습자가 300% 폭증하고 다른 모든 외국어는 붕괴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베를린의 한 평범한 교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경력의 독일어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선택한 파격적인 도전,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선택이 유럽 교육계 전반을 뒤흔드는 대격변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감동적인 여정,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괴테 김나지움에서 독일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나 밀러입니다. 2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2023년 가을에 일어난 일은 정말 제 교육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요. 2023년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7시 45분에 학교에 도착해서 첫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8시 정각에 시작하는 11학년 독일 문학 수업이었죠. 괴테의 파우스트를 다루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하던 학생들이 서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제게는 전혀 생소했습니다. 대박, 레온이 뭔가를 보면서 외쳤어요. 그러자 옆에 앉은 엠마가 헐, 진짜? 라고 대답했습니다. 뒤쪽에서는 막스가 완전 쩔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독일어도 영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10대들 사이의 새로운 은어인가 싶었습니다. 구텐 모르겐, 여러분. 제가 인사를 하자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파우스트의 유명한 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즉시 주의를 줬을 텐데 그 순간 화면에 보인 글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일어도 영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전혀 다른 문자 체계였어요. 엠마,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말했지만 엠마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쌤. 쌤, 그게 뭐죠? 선생님을 레러나 레러린이라고 부르는 게 독일의 전통인데, 쌤이라뇨?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면서도 계속 들려오는 낯선 표현들. 파이팅, 짱, 굿굿 같은 소리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 온 학교가 하룻밤 사이에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았어요.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수학 교사 프리드리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요즘 애들이 이상한 말을 자꾸 써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의 표정에도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직원 식당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영어 교사인 잉그리드는 자신의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영어 대신 정체불명의 언어를 섞어 쓴다고 했고, 역사 교사 한스는 학생들이 역사 발표를 하면서도 이상한 감탄사를 계속 사용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언어길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야? 프리드리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때 젊은 체육 교사 카타리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아닐까요? 한국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왜 우리 독일 학생들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카타리나는 자신의 조카도 요즘 한국 음악에 빠져 있다며 유럽 전역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수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9학년 학생들의 창작 글쓰기 시간에 한 학생이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어 문장 사이사이에 한국어로 보이는 단어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친구가 힘내라고 해줘서 기분이 나아졌다 같은 식이었어요. 리사, 이 힘내가 무슨 뜻이니? 제가 물었더니 리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독일어로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려운데요. 무트 파셈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유행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려. 독일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뉘앙스를 한국어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우반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고마워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들. 독일의 수도 베를린 한복판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한국어, K-팝.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음악 차트 상위권에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여러 곡 올라 있었고, 베를린에만 한국어 학원이 수십 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였습니다. 제 학생들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니 한국 드라마 장면, 한국 음식 사진, 한국어 공부 인증샷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가르쳐 오면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봐왔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어에 무엇이 있기에 독일의 10대들이 이토록 빠져드는 걸까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한국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50대의 독일인 교사가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에 그들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해 보고 싶었거든요. 빈 교실을 둘러보니 책상 위에 한국 가수들의 사진이 붙어 있고 필통에는 한글이 적힌 스티커들이 가득했어요. 첫 시간 수업이 시작되기 전 복도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다가가서 들어보니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독일어로 대화하면서도 중간중간 한국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섞어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남주가 여주한테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장면 완전 설렜어. 엠마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나도 봤어. 근데 독일 드라마에서는 이 리베 디이라고 하면 끝인데 한국 드라마는 뭔가 더 감정이 깊은 것 같아. 레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어요. 무슨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니?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지만 곧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줄거리, 등장인물들의 관계까지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괴테나 실러의 작품을 분석하듯이 한국 드라마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막스가 제안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파우스트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한국 문화와 연결점을 찾아보려고 했죠.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 장면에서 느끼는 갈등이 있죠. 혹시 한국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딜레마를 다룬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학생들이 즉시 여러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의 도덕적 갈등, 선택의 순간들을 독일 고전, 문학과 비교하며 분석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사서 선생님께 한국 관련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웃으며 한쪽 구역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한국어 교재, 한국 문학 번역본, 한국 역사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없었던 섹션이었죠. 학생들 요청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마련했어요. 대출률도 엄청나답니다. 사서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초급 한국어 교재를 하나 빌려서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을 펼쳐보니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독특했습니다.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지만 뭔가 규칙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였어요. 옆자리에 토마스 슈미트 선생님이 제가 한국어 책을 보는 걸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토마스는 우리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안나, 설마 한국어를 배우려는 건 아니겠지? 그가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학생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관심사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같은 마이너 언어를 배워서 뭐하게?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는 게 낫지. 중국은 14억 인구의 경제 대국이야. 유럽연합과의 무역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중국어지. 토마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어가 더 유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학생들은 더 실용적인 중국어 대신 한국어에 열광하는 걸까요? 오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 유튜브에서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K-팝 뮤직비디오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끄러운 음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가사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꿈, 희망, 자아 찾기 같은 주제들이 10대들의 마음에 와닿을 만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댓글란에는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인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어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틀림없이 이 중 일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과 후에 몇몇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서로 발음을 교정해주고 단어를 외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독일어 수업 시간에는 보기 힘든 열정이었죠. 선생님, 저희가 공부하는 거 보실래요? 엠마가 저를 발견하고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학생들 곁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복습하고 서로 대화 연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그렇게 재미있니? 제가 물었어요. 네. 처음엔 케이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배우다 보니 언어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높임말이라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리사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레온이 덧붙였어요. 독일어는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많아서 좋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에서 찾은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감정 표현 방법이었다는 거요. 독일의 합리주의적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의 정서적 문화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생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워보기로요. 비록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았지만 20년간의 교육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기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학교에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어요. 월요일 아침 교직원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르겐 바우어 교장 선생님이 이번 학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마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사용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언어 학습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토마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독일 학생들에게 미래에 도움이 될 언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몇몇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나이 든 선생님들은 토마스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토마스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여기 통계를 보십시오. 중국과 독일의 무역 규모는 연간 2천억 유로가 넘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겨우 200억 유로 정도죠. 중국어 사용 인구는 14억, 한국어는 겨우 8천만입니다. 숫자로 보면 압도적이었어요. 토마스는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독일 기업들의 중국 진출 현황, 중국어, 구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 등을 열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는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문자 체계부터 문법까지 유럽 언어와는 완전히 달라요.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토마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잖아요. 그들의 동기와 열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안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토마스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교육자로서 우리는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려서는 안 되죠. 프리드리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작년에는 스페인어 열풍이 불었고 그 전에는 일본어였잖아요. 한국어도 그런 일시적 유행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과 정서를 배우고 있거든요. 가치관과 정서, 토마스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괴테와 칸트의 나라입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배울 가치관이 뭐가 있겠어요? 그의 오만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 아닌가요? 교장 선생님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토마스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 중국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토마스가 저를 따라왔어요. 안나, 당신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진짜예요? 네,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중국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훨씬 쉽고 실용적이죠. 중국어는 문법이 단순해서 유럽인들이 배우기에도 좋아요. 고맙지만 전 제 선택을 하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토마스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한국어는 정말 비효율적인 언어거든요. 높임법이니 뭐니 해서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하고 발음도 어렵고. 그가 가고 난 후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펼쳤어요. 확실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도 생소했고 문법 구조도 독일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을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에는 각자 조용히 식사하던 학생들이 모여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막스가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식사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독일에는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 해보기로 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엠마가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에서 찾은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독일 문화에서는 부족했던 정서적 표현과 공동체 의식이었다는 거려. 오후 수업 시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독일 문학에도 정 같은 개념이 있나요? 정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연결? 단순한 사랑이나 우정과는 다른,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래요. 학생들이 이런 개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놀라웠어요. 독일의 합리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아이들이 동양의 정서적 개념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도 한국어 배우신다고 들었어요. 같이 공부하실래요? 리사가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적절할까?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난 완전 초보라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어로는 같이 가요라고 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레온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이 되고 제가 학생이 되는 역전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발음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선생님 발음 좋으신데요? 독일 사람들은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엠마가 격려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토마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어가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인 언어일까? 하지만 오늘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 어떤 수업보다도 의미 있었습니다. 효율성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듣고 퇴근 후에는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지만 조금씩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국어 문법책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해? 중국어는 문법이 간단하다던데. 한국어는 상대방에 따라 말을 다르게 해야 해. 높임법이라는 게 있거든. 제가 설명했어요. 비효율적이네. 독일어처럼 그냥 지와 지혜로 구분하면 되잖아.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독일어의 존댓말은 단순했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건 이 복잡함 속에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국어 단어장을 보고 있는데 동료, 교사 잉그리드가 다가왔어요. 안나, 정말 열심히 하네. 근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재미있어. 한국어에는 독일어에 없는 표현들이 많거든.
제가 대답했어요. 예를 들면? 고생하셨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독일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노력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표현이야. 잉그리드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학생들이 왜 한국어에 빠지는지 조금 알 것 같네. 그때 토마스가 지나가다 우리 대화를 듣고는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언어는 효율적이어야 해.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굳이 복잡하게 돌려 말할 필요가 있나? 독일어의 명확함과 논리성이 우리를 철학과 과학의 강국으로 만들었잖아.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했어요. 독일어의 정확성과 논리성은 분명 장점이었으니까요. 오후 수업 시간 학생들과 실러의 시를 읽고 있었는데 레온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독일 시는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요. 한국 시는 더 은유적이고 여운이 있대요. 그래? 한국 시를 읽어본 적 있니? 제가 물었어요. 네. 번역본이긴 하지만요. 김소월이라는 시인의 진달래꽃을 읽었는데 이별을 직접 말하지 않고 꽃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엠마가 덧붙였죠. 한국어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상황으로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 와닿는다고 할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정서를 담는 그릇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방과 후 한국어 스터디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한국어의 가장 큰 매력은 뭐야? 막스가 먼저 대답했어요. 존중과 배려가 언어에 녹아있는 점이요. 독일에서는 평등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너무 거리감 없이 대하는 것 같거든요. 리사도 동의했어요. 한국어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와 독일어로 프라우 밀러라고 부를 때 느낌이 달라요. 한국어가 더 따뜻하고 존경심이 담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으로 봤어요. 학생들이 추천한 작품이었는데 자막을 보며 따라가기도 벅찼지만 확실히 독일 드라마와는 다른 정서가 있었어요. 특히 가족 간의 대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부터 말투까지 관계의 깊이와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독일에서는 부모님께도 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철저히 높임말을 쓰더군요. 다음 날 수업에서 이 경험을 학생들과 나눴어요. 어제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가족 문화가 정말 다르더라. 학생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어떤 거 보셨어요? 제가 드라마 제목을 말하자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세계를 제가 이해해 준 것처럼 기뻐했죠. 그 드라마에서 할머니가 손자한테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표현이죠? 엠마가 말했어요. 맞아. 처음엔 이상했는데 보다 보니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이더라. 제가 대답했어요. 토마스가 복도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교실로 들어왔어요. 안나, 학생들과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있을 시간이 있나? 다음 주에 주 교육청 평가가 있는 거 알고 있지? 물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소통. 그게 파우스트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해? 토마스가 비꼬듯 말했어요. 레온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토마스 선생님, 저희가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걸로 독일 문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다양한 관점이 생긴 거죠. 토마스는 콧방귀를 뀌며 나갔지만 저는 레온의 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눈치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설명이 쏟아졌어요. 눈치는 단순히 상황 파악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분을 읽고 배려하는 능력이죠. 독일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서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정말 편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독일의 직설적 문화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섬세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규칙과 효율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한국 문화에는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 더 부드러워졌고 그들의 감정을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됐어요. 언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었죠. 11월에 찬바람이 부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막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 나가보니 9학년 학생 몇 명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던 건 요나스였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죠. 요나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가방에서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제 모습을 보자 흩어져 도망갔어요. 요나스만 바닥에 남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죠. 그때 제 수업을 듣는 엠마가 달려왔어요. 요나스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단순한 한마디였는데 그 억양과 톤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독일어로 알레스 구트라고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공감적이었어요. 요나스가 고개를 들어 엠마를 봤어요. 엠마는 계속해서 말했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레온이 요나스의 책을 주워주고 막스가 휴지를 건네줬죠.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어요.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까지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요나스를 보건실로 데려간 후 저는 엠마에게 물었어요. 왜 독일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위로했니? 엠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독일어로 괜찮다고 하면 그냥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어 괜찮아는 달라요. 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수업에서 저는 계획을 바꿔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복도에서 있었던 일 봤죠? 언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죠. 괜찮아라는 한국어가 요나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리사가 손을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한국어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는. 막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독일에서는 개인의 강함을 강조하잖아요. 스스로 해결해라. 강해져라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 문화는 함께 극복하자는 느낌이 강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교실 문 밖에서 누군가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토마스였죠.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서 뜻밖의 대화가 오갔어요. 어제 복도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 프리드리히가 말했어요. 요나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 네, 다행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한국어로 위로했다고? 잉그리드가 궁금해했어요. 네, 괜찮아라고요. 단순한 말이지만 큰 힘이 있더라고요. 그때 토마스가 끼어들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독일어로 위로해도 같은 효과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상담 교사인 마리아가 관심을 보였죠. 사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변화가 느껴져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특히 한국어를 쓰는 학생들이요. 체육 교사 카타리나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팀 스포츠 할 때도 예전엔 잘했어 정도였는데 요즘은 수고했어, 고생했어 같은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어로 배운 거래요. 이런 변화는 학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학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망친 학생을 친구들이 둘러싸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위로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요. 심지어 학부모 상담 때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사랑해요라고 표현해요. 한국어로 배웠다면서요. 독일에서는 가족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제가 퇴근하면 수고하셨어요라고 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학교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교장실에 불려갔을 때 유르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나 선생님, 최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도가 높아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담 건수도 줄고 학교 폭력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런 변화가 한국어 학습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를 통해 학생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문화를 익히고 있죠.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언어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학생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괜찮아 데이라고 이름 붙인 행사였죠. 힘든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이었어요. 행사 당일 학교 곳곳에서 괜찮아라는 말이 들렸어요. 포스터에는 한글로 괜찮아라고 크게 쓰여 있었고 그 아래 독일어로 의미가 설명되어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특별 공연이 있었어요. 한국 노래에 맞춰 괜찮아의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 연극이었죠. 시험에 떨어진 친구를 위로하는 장면, 실연한 친구를 격려하는 장면, 아픈 친구를 걱정하는 장면 등이 이어졌어요. 공연을 보던 선생님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토마스도 진지하게 보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엠마가 무대에 올라가 말했어요. 괜찮아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배운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나스를 만났어요.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나스가 인사했어요. 안녕, 요나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제가 말했어요. 네.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모두가 저한테 괜찮아라고 해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어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 같았거든요. 언어의 힘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12월 초 베를린 주 교육청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베를린 전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언어 학습 선호도 조사였는데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월요일 아침 교직원 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십시오. 지난 1년간 베를린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희망자가 200%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5%, 프랑스어는 마이너스 10%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토마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장 선생님이 계속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학습 지속률입니다.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학생의 70%가 6개월 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언어는 평균 30%에 불과한데요. 프리드리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토마스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학습 인원수로 보면 여전히 영어와 프랑스어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를 보세요. 이대로라면 2, 3년 안에 한국어가 제3외국어 중 1위가 될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데이터가 이어졌어요.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어 학습 그룹의 평균 성적이 0.3점 상승했습니다. 특히 언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향상을 보였어요. 이 대목에서 상담 교사 마리아가 발언했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더 강해요. 서로 돕고 함께 공부하는 문화가 생겼거든요. 한국의 스터디 그룹 문화를 따라하더라고요. 토마스가 여전히 반박했어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죠. 한국어 때문에 성적이 오른 게 아니라 원래 성실한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가 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베를린 교육청의 심리상담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였죠. 지난 6개월간 학생 우울증 상담 건수가 20%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가 많은 학교일수록 감소폭이 컸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안나 선생님, 우리 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이죠. 우리라는 개념이 특히 중요한데 한국어에서는 나보다 우리를 더 자주 써요. 잉그리드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협력적이 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한국어의 높임 법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줘요. 이게 학교 폭력 감소와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때 뜻밖에도 수학 교사 크리스티네가 발언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가르쳐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포기하거나 답을 베끼려고 했는데 회의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안나 선생님, 베를린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어 교육이 학생들의 정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요.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취재를 왔어요. 기자는 학생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기자가 엠마에게 물었어요. 처음엔 케이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어로는 제 감정을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독일어로는 이 리베 디이면 끝인데 한국어는 좋아해, 사랑해, 아껴 등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레온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독일은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더라고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다른 학교들에서 문의가 쏟아졌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졌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보수적인 교육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독일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교육 실험이다. 같은 비판들이 나왔어요. 토마스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죠. 안나,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 일시적인 현상을 과대평가하는 건 위험해. 하지만 학생들의 변화는 실제잖아요. 제가 반박했어요. 변화? 그저 유행을 따르는 것뿐이야. 내년이면 다른 걸 찾을 거야. 그런데 바로 다음 주 토마스의 생각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 교육청에서 언어별 학습 효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언어 학습자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어 학습자들은 비언어적 소통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늘어났죠. 이는 한국어의 맥락 중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의 대기업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우대 조건으로 넣기 시작했죠. 특히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이 그랬어요. 다임러 벤츠의 인사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팀워크와 고객 응대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언어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익힌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처음엔 걱정하던 부모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학부모 총회에서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 한국어를 배운 후 가족과의 대화가 늘었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같은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쓸모없는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더 밝아지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걸 보니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12월 말 베를린 교육청에서 특별 발표를 했어요. 다음 학년도부터 모든 김나지움에서 한국어를 정규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전체 회의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 교무실이 술렁거렸어요. 우리 학교가 선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토마스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날 저녁 학생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엠마가 건배사를 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죠? 건배,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한국어로 위하여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숫자와 데이터가 증명한 건 단순한 언어 학습의 효과가 아니었다는 거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가치였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저항에 부딪혔어요.
1월 둘째 주 학부모 총회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려면 아비투어를 잘 봐야 합니다. 한국어가 도움이 되나요? 한 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또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죠.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처럼 전통적인 언어가 아닌데 대학에서 인정해 줄까요? 교장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독일의 교육 전통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검증되지 않은 언어를 정규 과목으로 만드는 건 무책임해요.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때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요나스의 어머니였죠. 제 아들은 한국어를 배운 친구들 덕분에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성적도 올랐고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 같아요. 하지만 반대파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특히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 대표인 하일리 씨가 강하게 반발했죠. 독일은 괴테와 실러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해요. 아시아의 유행을 따라가는 건 문화적 굴복이에요. 회의는 격렬한 논쟁 속에 끝났고 반대파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지역 언론들이 이 논란을 대서특필했어요. 베를린 김나지움, 한국어 채택으로 논란, 전통이냐 혁신이냐. 갈라진 학부모들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베를린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어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였죠. 공청회를 일주일 앞두고 저는 학생들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어요.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로 했죠. 선생님,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엠마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해. 객관적인 근거도 필요해. 제가 말했어요. 레온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어를 통해 배운 것들을 독일 교육 목표와 연결해보면 어때요? 학생들과 함께 독일 교육법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어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독일 교육 이념과 잘 맞아떨어졌죠. 봐요. 여기 사회적 능력 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의 경어법이 바로 이거잖아요. 막스가 발견했어요. 문화적 다양성 존중도 있네요. 우리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게 이 목표에 부합해요. 리사가 덧붙였어요. 한편 토마스가 뜻밖의 행동을 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말했죠. 안나, 나도 공청회에서 증언하고 싶어. 반대 입장으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사실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중국어 수업 학생 중 한 명이 한국어도 같이 배우고 있는데 그 학생이 가장 우수해. 두 언어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언어 학습 능력 자체가 향상된 것 같더라고. 토마스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게다가 내 딸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 처음엔 말렸는데 아이가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 아빠,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묻더라고. 전에는 없던 일이야. 공청회 전날 반대파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어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독일 학교의 한국화를 막아라는 캠페인을 벌였죠. 하지만 동시에 지지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고 심지어 대학 교수들도 한국어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훔볼트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한국어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언어예요. 교차거의 특성과 높은 맥락 의존도는 학생들의 인지,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공청회 날이 됐어요. 베를린 교육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찬성파와 반대파가 확연히 나뉘어 앉아 있었어요. 먼저 반대파 대표 하일리 씨가 발언했어요. 독일 교육의 우수성은 전통적 가치에서 나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도박하는 겁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유럽 주요 대학들의 입학 요건, 독일 기업들의 채용 기준 등이었죠. 한국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어서 제가 발표할 차례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죠.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학업 성취도 향상, 정서적 안정감 증가, 협력 문화 확산 등이었죠.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존중과 배려,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글로벌 시민에게 필요한 가치 아닐까요? 그때 엠마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차례로 증언했어요. 한국어를 통해 얻은 새로운 관점, 달라진 친구 관계, 가족과의 소통 개선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죠. 특히 요나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왕따를 당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하지만 친구들이 괜찮아라고 말해줬을 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반대파 학부모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죠. 마지막으로 토마스가 증언했어요. 저는 중국어 교사입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해요. 언어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합니다. 한국어가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왜 막아야 합니까? 그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반대파의 핵심 논리였던 실용성 주장이 흔들렸으니까요.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정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통과 혁신,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의 성장입니다.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일주일 후, 결정이 발표됐어요. 베를린의 모든 김나지움에서 한국어를 정규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되 전통적인 언어 교육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죠. 절충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승리였어요. 학생들은 환호했고 많은 학부모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하일리 씨도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엠마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학생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언어 학습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의지였다고요. 2024년 2월, 드디어 독일 최초의 한국어 정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새로운 교실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에는 한국어 교실이라는 표지판이 한글과 독일어로 나란히 붙어 있었죠. 정원 30명의 수업에 150명이 신청했어요. 결국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 했죠. 첫 수업에 들어서니 학생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학생들이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어요. 첫 수업은 한글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자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였어요? 한 학생이 놀라워했죠. 네, 한글은 소리가 나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제가 설명했어요. 독일 학생들은 체계적인 것을 좋아해요. 한글의 규칙성을 발견하자 금세 흥미를 보였죠. 독일어보다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문자는 쉽지만 언어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수업 방식도 특별했어요. 단순한 문법 암기가 아니라 문화와 함께 배우는 방식을 택했죠. 예를 들어 인사말을 배울 때는 한국의 인사 문화도 함께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게 중요해요. 왜일까요? 학생들이 고민하다가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높임말을 쓰려면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하니까요. 정답. 독일에서는 나이를 묻는 게 실례지만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배우면서 학생들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어요. 셋째 주부터는 기본 회화를 시작했는데 독특한 방법을 도입했어요. 한국어로 하루 살기라는 프로젝트였죠. 오늘 하루는 가능한 한 한국어로만 생활해 보세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배운 표현을 써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재미있어 했어요. 다음날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흥미로웠죠. 아침에 엄마한테 잘 잤어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설명해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학교 식당에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급식 아주머니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셔서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 좋은 문화라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넷째 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베를린에 사는 한국인 교환학생들을 초대한 거였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 학생들이 들어오자 우리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직접 원어민과 대화할 기회였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곧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한국 학생 하나가 감탄했어요. 아직 서툴러요. 더 배우고 싶어요. 엠마가 한국어로 대답했죠. 이날 이후 한독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언어를 연습하고 문화를 나누기로 했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어 수업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역사 교사 한스가 말했어요. 한국어 수업 듣는 학생들이 역사 토론에서 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요. 동서양 문화를 비교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수학 교사 크리스틴에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죠. 협력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향상됐어요. 한국의 가치, 가자 문화를 배운 영향인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부모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부모들도 자녀의 변화를 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죠. 한 어머니가 상담 시간에 찾아와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저녁마다 한국어로 일기를 써요. 독일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한국어로는 쓸 수 있대요. 아이의 내면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들이 제게 아버지, 오늘 수고하셨어요라고 한국말로 인사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듣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됐어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특별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한독문화 융합 프로젝트였죠. 학생들을 팀으로 나눠 양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게 했어요. 그 결과물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팀은 독일의 게미틀리히카이트와 한국의 정을 비교했어요. 둘 다 따뜻한 분위기를 나타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게미틀리히카이트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예요. 하지만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연결이에요.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막스가 발표했어요. 다른 팀은 독일의 푼크틀리히카이트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비교했어요.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방식이 달라요. 독일은 계획적이고 정확한 반면 한국은 즉흥적이고 빠른 대응을 중시해요. 리사가 설명했죠. 이런 비교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학기 중반,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우리의 한국어 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거였죠.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가 방문해서 수업을 참관했어요.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죠. 언어 교육이 이렇게 문화와 정서 교육까지 포함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프랑스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어요. 우리의 작은 실험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의 어려움에 좌절하기도 했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높임법이 복잡해서 헷갈려요. 한 학생이 불평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해요. 한국어로는 이 개념이 중요해요. 모든 걸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격려했죠. 학기 말 학생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이 왔어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했죠. 각자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한국 문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저는 막스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우리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독일은 나를 중시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엠마예요. 한국어의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를 배우면서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감사를 더 자주, 더 진심으로 표현하게 됐어요.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그들이 배운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었죠. 학기가 끝날 무렵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안나 선생님, 한국어 수업이 대성공이에요. 다음 학기에는 2반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베를린시에서 올해의 혁신 교육상 후보로 우리 학교를 추천했어요. 한국어 프로그램 덕분이죠. 저는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학생들과 작은 종강 파티를 했어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한 학기를 돌아봤죠. 선생님, 다음 학기에는 뭘 배워요? 레온이 물었어요. 한국의 사계절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K-드라마 대본으로 실전 회화도 연습하고요. 와, 기대돼요.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독일의 차가운 겨울이지만 교실 안은 한국어가 만들어낸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2024년 봄, 우리 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유럽 전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월 셋째 주, 프랑스 교육부 대표단이 공식 방문했어요. 봉주르, 안나 선생님. 파리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의 마리 클로드 국장이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한국어로는 어서 오세요라고 해요. 제가 답했죠. 프랑스 대표단은 일주일 동안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특히 언어를 통한 정서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죠. 프랑스도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학생들 간의 갈등도 많고요. 한국어의 존중 문화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 클로드가 말했어요. 그녀는 특히 눈치 개념에 흥미를 보였어요. 프랑스인들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때로 상처를 주죠. 눈치 같은 개념이 있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교육 관계자들이 왔어요. 그들은 한국어 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했죠. 네덜란드는 무역 국가예요. 아시아 시장이 중요한데 한국어 구사자가 부족해요. 학교에서부터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덜란드 대표가 설명했어요. 이런 방문이 이어지면서 학생들도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자신들이 유럽 교육 혁신의 주인공이 됐으니까요. 선생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가 물었어요. 그럼요. 여러분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대답했죠. 4월에는 브뤼셀에서 EU 교육위원회 주최로 미래 언어 교육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저는 독일 대표로 초청받아 발표를 하게 됐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문화와 정서, 가치관을 전달하는 매개체죠. 한국어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어요. 실용성의 기준이 뭘까요? 단순히 사용 인구수일까요? 아니면 그 언어가 가져다주는 인간적 성장일까요? 제가 반문했죠. 스페인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어의 높임법이 평등의식에 반하지 않나요? 오히려 진정한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한국어의 높임법은 연령이나 지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특히 핀란드의 제안이 인상적이었죠. 핀란드 교육은 창의성을 중시해요.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과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공동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독일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토마스가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됐어요. 어느 날 그가 찾아와 말했죠. 안나, 나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 내 중국어 수업에도 한국의 정서적 표현을 접목시켜 보려고. 정말요?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내 수업 학생 중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언어 습득도 빠르고 문화 이해도도 높더라고. 언어는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라는 걸 깨달았어. 토마스는 이제 다언어 교육의 전도사가 됐어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아시아 문화를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5월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김서영 과장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나 선생님. 독일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김 과장은 우리 학교의 사례를 한국에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외국인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식이 신선하다고 했죠. 한국인들도 미처 몰랐던 한국어의 가치를 독일 학생들이 발견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에요. 김 과장은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어요. 교재 개발, 교사 연수,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죠.
이런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의 시야도 넓어졌어요. 레온이 말했죠. 선생님, 저는 나중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여러 언어를 할 줄 알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좋은 꿈이네요. 언어는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니까요. 제가 격려했어요. 6월에는 베를린에서 제1회 유럽 한국어 교육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모였죠. 우리 학생들은 한국 전통 놀이를 독일식으로 재해석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윷놀이와 독일 보드게임을 결합한 한독 융합 게임을 만들어 발표했죠. 이 게임은 한국의 정과 독일의 전략을 결합했어요. 경쟁하면서도 서로 돕는 규칙이 있죠. 막스가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도 각자의 창의적인 발표를 했어요. 프랑스 학생들은 한국 시를 프랑스 샹송으로 편곡했고, 이탈리아 학생들은 한국 요리를 이탈리안 스타일로 재해석했죠.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 부른 한국 노래였어요. 유럽 각국의 억양으로 부르는 아리랑은 색다른 감동을 줬죠. 행사를 참관한 이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폐막사에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언어가 어떻게 문화의 다리가 되는지 보았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아시아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의 언어가 되고 있어요. 그해 여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EU에서 한국어를 전략적 외국어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이는 EU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어요.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나, 1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정말 미안해. 너희 해안을 못 알아봤어. 괜찮아요. 한국어로는 괜찮아요, 죠?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우리 학교는 유럽 한국어 교육의 메카로 불리게 됐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유럽 전체를 움직이게 된 거였죠. 2024년 9월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교육박람회에 우리 학교가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혁신적 언어 교육 부문의 대표 사례로 선정된 거였죠. 여러분, 이번 발표는 우리의 1년을 총정리하는 자리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합시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학생들은 언어가 마음을 연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한국어와 독일어의 융합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가치들을 보여주기로 했죠.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이 빛났어요. 엠마가 아이디어를 냈죠. 한국의 정과 독일의 게미틀리카이트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둘 다 따뜻함을 나타내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레온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실제 상황을 연기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관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요. 박람회 당일 메세 베를린의 거대한 전시장은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로 가득했어요. 우리 부스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발표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먼저 간단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독일 학생이 시험에 떨어져 좌절할 때 친구들이 다가와 위로하는 장면이었죠. 처음에는 독일식으로 코프 호흐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국식으로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위로했어요. 보셨나요? 같은 위로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독일식은 강해져라는 메시지고 한국식은 함께 있다는 메시지예요. 막스가 설명했어요.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어서 리사가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15% 향상됐어요. 갈등 상황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비율도 20% 증가했고요. 그때 한 관객이 손을 들었어요. 영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게 정말 언어 때문일까요? 다른 요인은 없었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엠마가 대답했죠. 물론 언어만이 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어가 촉매 역할을 했어요. 한국어의 높임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생겼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어요.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한독 융합 프로젝트였어요. 학생들이 독일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죠. 원작에서는 마녀를 죽이고 끝나요. 하지만 저희 버전에서는 마녀도 외로워서 그랬다는 걸 이해하고 함께 살기로 해요. 한국의 정문화를 반영한 거죠. 한 학생이 설명했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적 창의성까지 보여준 거였죠.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가 물었죠. 한국어 교육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사 확보가 어렵지 않나요? 제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정부, 현지 한국문화원과 협력하고 있어요. 또한 원어민이 아니어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 교육부 장관도 우리 부스를 방문했어요. 학생들의 발표를 본 후 크게 감동한 표정이었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언어 교육이 인성 교육과 연결될 수 있다니.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점심시간,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됐어요. 한국 전통 음식 체험 부스였죠. 학생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 나눠주며 음식 문화도 소개했어요. 김밥은 여러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음식이에요. 한국의 조화 정신을 보여주죠. 막스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한 이탈리아 교육자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음식에도 철학이 담겨 있네요. 이런 통합적 접근이 정말 좋아요. 오후에는 워크숍이 진행됐어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자들에게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죠. 안녕하세요를 따라 해보세요. 엠마가 선생님이 되어 가르쳤어요. 각국의 교육자들이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특히 고맙습니다를 배울 때 반응이 좋았죠. 영어 땡큐보다 더 깊은 느낌이 있네요. 한 참가자가 말했어요. 워크숍이 끝날 무렵 스웨덴에서 온 교수가 말했어요. 북유럽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어의 공동체적 표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녁 시상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학교가 올해의 혁신 교육상 대상을 받게 된 거였죠. 베를린 괴테 김나지움은 언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죠. 시상식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고, 저도 감격스러웠죠. 무대에 올라가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저의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새로운 언어에 도전한 학생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려 한 모든 분들의 것이죠. 그때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영상 메시지가 도착한 거였죠. 한국 교육부 장관의 축하 메시지였어요. 독일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우리와 교류했던 한국 학생들이 영상으로 축하 노래를 불러준 거였죠. 아리랑을 독일어 가사로 편곡해서 불렀어요. 박람회가 끝난 후 수많은 명함과 협력 제안을 받았어요. 폴란드, 체코,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교육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귀가 길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리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답했죠. 레온이 덧붙였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확신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요. 집에 도착해서 상패를 바라봤어요. 혁신 교육상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상은 이게 아니었어요. 학생들의 성장, 그들의 열린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 그것이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가을. 저는 교실 창문 너머로 단풍이 물든 교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변화들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네요. 이제 독일 전역 300여 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중심이 되어 교사 연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죠. 안나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엠마가 서 있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엠마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죠. 엠마, 어서 와요.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 덕분에요. 대학에서 한국어 통번역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엠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학기에 서울로 교환학생을 가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학생이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알고 계세요? 지금 한국에서도 독일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법이 화제래요. 엠마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요? 네. 한국 교육부에서 저희 사례를 연구해서 감정 중심 언어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했대요. 거꾸로 한국 학생들이 영어나 독일어를 배울 때 적용한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교무실로 돌아가니 토마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다언어 교육부장이 되어 있죠. 안나, 좋은 소식이 있어. EU에서 우리 학교를 유럽 언어 교육 혁신 센터로 지정했어.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토마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년부터 일본어와 베트남어도 추가하기로 했어. 물론 한국어 프로그램의 성공 모델을 따라서 말이야. 점심시간, 학교 식당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섞어 대화하고 각국 음식을 나눠 먹으며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본 아페티, 다른 테이블에서는 프랑스어 인사가 들렸고요. 이타다키마스,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도 있었죠. 언어의 다양성이 학교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2년 전 한국어를 강하게 반대했던 하이리 씨였죠. 안나 선생님,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가 머리를 숙였어요. 무슨 말씀을? 제 편견 때문에 아이들의 기회를 막을 뻔했어요. 지금 제 딸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해요. 가족 간 대화도 늘었고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독일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방과 후 한국어 고급반 수업을 참관했어요. 이제는 젊은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여전히 문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한국 현대 소설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깊이 있는 문학 감상까지 하고 있었죠. 이 소설에서 한이라는 정서가 중요한데요. 한 학생이 분석을 시작했어요. 독일의 벨트슈메르츠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학생이 비교했죠. 이런 깊이 있는 문화 간 대화가 일상이 된 것이 놀라웠어요. 저녁, 교장 선생님이 전 교직원을 소집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 세계 시민 교육 모범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세계 시민 양성에 기여했다는 인정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계속했어요. 특히 언어를 통한 문화 이해와 공감 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나 선생님의 작은 시작에서 비롯됐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풍경도 많이 변했어요. 한국 식당과 문화센터가 늘어났고 거리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렸죠.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손자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한국어로 시를 썼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한테도 가르쳐 주겠니? 세대를 넘어 언어가 전파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끔 한국어로도 일기를 써요. 2년 전 학생들이 쓰는 이상한 말들 때문에 당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언어는 정말 마법 같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니까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엠마의 메시지였죠. 선생님, 제가 쓴 책이 출간됐어요. 한국어가 바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첫 페이지는 선생님께 바치는 헌사로 시작해요. 마음을 여는 열쇠를 건네준 선생님께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모든 것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그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 그것이 한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이제는 유럽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고,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더 많은 언어, 더 많은 문화, 더 많은 마음들이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괜찮아. 네. 우리는 모두 괜찮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독일 베를린의 한 교사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시작한 한국어 학습이 어떻게 유럽 전체의 교육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들어보셨습니다. 작은 호기심이 만든 거대한 변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안나 선생님과 학생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어의 따뜻한 정서가 독일의 합리적 문화와 만나 더욱 풍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낸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어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문화의 다양성이 만드는 아름다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